안녕하세요. 키누스 ASMR 책 읽어주는 남자 4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RH 코리아 출판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범수TV님과 신랑님, 그리고 킹슈님과 토끼님, 고은님, 그리고 승희님, 달콤 딸기님까지 네,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입장과 동시에 승희님께서 5개 스푼 후원을 와, 정말 감사합니다, 승희님. 네, 아이스크림 잘 먹을게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들 인사 남겨주고 계신데요. 신랑님께서 와우, 히가시노 게이고라니 최고예요라고. 제가 최고는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공해주신 RH 코리아 출판사 분들이 최고신 것 같고요.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이 또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님께서 히가시노 게이고 완전 좋아요 하시면서 무려 30개 하트 지원을 해주셨고요. 토끼님 감사합니다. 30개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고은님도 10개 하트 지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은님. 네, 벌써 좋아요가 42개나 되네요. 그리고 간세다리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스푼 쪽을 보느라 유튜브를 좀 못 보고 있었는데 우리 슬기님께서 오랜만에 1등으로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슬기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군요. 그리고 이어서 하영님과 호된 춘향님, 그리고 MM님과 갈까마귀님, 그리고 키라님까지 모두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바로 또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서는 범수TV님이 1등으로 와주셨는데요. 네, 근래 라이브에서 잘 못 뵀었는데 이렇게 바로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수TV님. 네, 그리고 지금 좋아요도 눌러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라님이 인사하시면서 팬아트 보내드리느라 라고. 정말요? 제가 조금 있다가 메일 확인해 볼게요, 키라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책이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 책은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공을 받은 도서고요. RH 코리아는 예전에는 랜덤하우스라는 출판사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그 랜덤하우스라는 출판사 책을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RH 코리아로 출판사 이름이 바뀌었고 이 편지라는 작품도 예전에 나왔던 작품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커버가 리커버되면서 아름다운 표지와 함께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간된 지 4일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서 사이트에서 순위권에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도서를 제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읽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키라님이 네,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손그림이라 퀄이 낮아요라고. 아니에요. 퀄이 낮든 안 낮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키라님. 고은님이 오늘은 듣다가 나가야 할 수도 있지만 정말요, 다 못 듣게 되어도 방송 올라오는 걸로 듣겠습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고은님. 고은님이 끝까지 안 계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범수TV님께서 스푼을 선물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정말요,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봐요, 범수TV님. 마음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푼 쪽에 단벼벼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단벼벼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가 벌써 44개가 됐군요. 구호님과 토끼님이 네, 하트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더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송현이님께서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송현이님. 어제 이어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들어와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늘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길게 못 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현이님. 네, 그리고 은주님께서 언제나 그렇듯 굿모닝이라고 인사해 주시면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비록 첫 부분이지만 이라고. 그리고 네, 얼먹사닷 하시면서 오랜만에 캠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좋아라고. 네, 잘 지내셨죠? 얼굴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엔젤맘님께서 들어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점점 키누스님의 진심이 전해져서 출판 관계자님들이 알아주시는 거 저도 좋아요라고. 네, 저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가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연락을 주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작가님, 유명한 작가님의 책까지 제가 제공받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은 진심이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범수TV님께서 다른 데서는 어디서 방송해요라고 2번 물어봐 주셨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을 하고 있어요. 범수TV님. 네, 범수TV님도 아마 유튜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정 사진도 유튜브 그림이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키누스라고 ASMR 제외하시고 키누스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서 제 채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중님께서 오늘도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경중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현정님도 지금 막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현정님. 네, 요즘 매일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벼벼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네요. 오늘부터 읽으시는 거는 반복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읽어 나가야겠어요. 이번에 예판 때 후다닥 구매했는데 너무 좋네요 라고. 이미 구매를 하셨군요. 단벼벼님께서는요. 역시 멋지시고요. 아마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초반부밖에 안 되겠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 충분히 상상하시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은님이 많은 분들이 듣고 책 구매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책이라 다들 뒷부분 궁금해 하실 듯이라고. 그쵸?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온 지 별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위권에 있는 책이고요. 네, 뒷부분이 많이들 궁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까지만 듣더라도 충분히 그런 흥미가 유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구매까지 이어지면은 출판사분들이 저를 좀 더 좋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은주님이 캬캠 봐주시는 센스라고, 그리고 키라님 팬아트도 보고 싶어라고. 제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치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치크님 어서 오시고요. 치크 왔어 용웅이라고.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치크님. 그리고 엔젤맘님께서 저에게는 키누스님은 참 진심으로 책을 사랑하시는 거 느껴져서 저도 방송 들으면서 책 사게 되거든요 라고. 정말요, 엔젤맘님. 저의 진심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낭독해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으면은 거의 이렇게 빼먹지 않고 매일 방송하기 힘들겠죠. 제가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이제 책 관계자분들이 알아주시니까 너무나 좋네요. 그리고 히라님이 흐앗 팬아트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게시물에는 올릴게요. 그리고 초코라떼님께서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초코라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네,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코라떼님. 그리고 신랑님께서 제 입장을 여러 번 하셨는데 혹시 뭔가 방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네, 초코라떼님이 늦었어요 라고.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으셨고요. 네, 아직 책 읽지 않고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배경이 그런 거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범죄자의 가족,
그들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어보았지만 지금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책 중에서 여러 책이 드라마나 영화화 됐지만 그 중에서 이 편지도 마찬가지로 매체로 바뀌어서 또 방영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상당히 깊은 여운을 남기고 또 일반 추리소설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어떤 깊은 그런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범죄자의 가족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젤라티님께서 와주셨는데요. 히가시노 게이고 벌써 7권쯤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가시노 게이고님 책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그러시군요, 젤라티님. 네, 젤라티님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께 빠져들고 계시는군요. 기다리고 계셨던 만큼 오늘 초반 부분 제가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하루만 아마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분량상 그래서 따로 평소처럼 날짜를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잼서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잼서님. 잘 들을게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주님께서는 8월달에 LA 한국 서점 갈 건데 키누스님 덕분에 구매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그리고 표지에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문장이 좀 먹먹해질 것 같네요 라고. 그렇죠. 표지 자체가 리커버가 되면서 정말 편지를 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보이는 문구에도 진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지아님께서 들어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레이지아님. 제가 아까 입장하셨다는 표시 놓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아요까지 눌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이지아님. 그리고 범수님께서는 스푼 충전하고 왔어요 라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범수님. 그리고 럭스 달덩이님께서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수님, 레모네이드, 시원한 레모네이드 잘 마시겠습니다. 한 개 스푼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키라님은 저 책 시험 끝나고 사봐야겠군요 라고. 그리고 치크님께서는 키누스님 방송 듣는 게 제 소소한 행복이라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소소한 것보다 저는 좀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MM님께서 오늘도 와주셨군요. 오늘 책 너무 기대돼요 라고. 감사합니다, MM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초코라떼님께서는 일본 소설 안 보는데 덕분에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정말요, 초코라떼님. 제가 취향에 약간 안 맞으셨다고 해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음악 줄이고요.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공식 제공해주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편지 처음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유튜브 제목란을 펼쳐보시면은 RH 코리아 출판사의 공식 사이트와 그리고 교보문고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구매 링크까지 달아 놓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수님은 유튜브랑 같이 보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동시 접속 너무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을게요. 프롤로그. 그 집을 표적으로 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집의 상황을 약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요시가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맨 먼저 떠오른 것은 그 집에 사는 오가타라는 할머니였다. 보기 좋은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다. 수고했네. 젊은 양반이 애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작은 돈 봉투를 내밀었다. 나중에 보니 1,000엔짜리 지폐가 3장 들어 있었다. 이삿짐 센터 일을 돕기 시작한 뒤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이상한 눈치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주름 하나하나에도 친절함이 새겨져 있는 미소였다. 치호 씨가 꾸벅 고개를 숙이자 선배가 야단쳤다. 이 녀석아, 제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치호 씨가 막 19살이 되었을 무렵이니 4년 전의 일인 셈이다. 도쿄의 고토구 기바에는 아직도 목재 도매상이 많이 남아있다. 에도 시대부터 그랬고 기바라는 지명도 거기서 유래한 모양이다. 치호 씨는 오가타 씨 집으로 가는 트럭 안에서 선배한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가타 씨 집안 역시 예전에는 목재상을 했고 지금도 오가타 상점이란 상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목재상이란 이름은 거의 형식적일 뿐이고 목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쓰이던 땅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놀아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분명히. 트럭 안에서 선배가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주차장뿐 아니겠지. 틀림없이 아파트나 맨션도 갖고 있을 거야. 할머니 혼자서는 다 쓸 수도 없는 돈이 매달 뭉텅뭉텅 들어올 테고. 그러니 집을 사달라는 자식한테 돈을 척하니 내놓을 수 있었겠지. 아들이 이사할 집을 그 할머니가 사준 겁니까? 치호 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야. 아들은 가업을 물려받지 않았대. 그러니 평범한 셀러리맨일 테지. 셀러리맨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어디 쉽겠어? 선배가 단순히 상상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오가타 씨 집에 도착해보니 그런 상상이 크게 어긋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해서 지은 건물인데 요즘 보기 드물게 단층 집이었다. 말하자면 그만큼 대지가 넉넉한 집이란 뜻이다. 집 맞은편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간판에는 오가타 상점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남쪽으로는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더 지을 수 있을 만한 넓은 마당이 있었다. 그 마당에는 송아지만한 흰 개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피레니언 마운틴 독, 괄호 열고 피레네 산맥에서 곰이나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키우던 품종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도 함, 괄호 닫고 피레니언 마운틴 독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 개는 치호 씨 일행을 보기 전부터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올 거라는 것을 벌써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다. 시끄러워, 요 녀석아. 서랍장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완충용 매트로 싸면서 선배가 투덜거렸다. 개는 개 집에 묶여 있었지만 치호 씨 일행이 작업하는 동안 내내 지저댔다. 그래도 저런 녀석이 있으니 노인네 혼자 살아도 마음이 놓이겠지. 아마 평소에는 풀어놓고 키울걸. 도둑이 담 넘어 들어왔다가는 대번에 물릴 거야. 다른 선배가 말했다. 그날 이사는 함께 살던 장남 일가의 집만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장남은 40이 넘어 보이는 마른 남자였다. 말이 없고 이사에도 별 관심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뚱뚱한 그의 아내는 내내 들뜬 모습이었다. 떠나는 집보다 이제 막 장만한 새집 생각만 하는 듯 했다. 저 사람이 남편이군. 마누라 등살에 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겠지.
그 선배가 다시 상상력을 동원했다. 이 집을 고쳐지으면 새로 집을 살 필요도 없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 여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할걸. 분명히 이 집 명의는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 말하자면 아들 식구가 얹혀 살고 있는 셈이겠지. 저 뚱보 며느리는 그게 내키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남편을 들볶아 집을 사달라고 했겠지. 저 봐, 저 며느리 표정. 마치 이제 자기 세상이 왔다는 얼굴이잖아. 선배는 입을 삐죽이며 웃었다. 짐을 모두 실은 뒤 치요 씨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새 집까지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 잘 부탁해요. 할머니는 특별히 치요 씨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아마 제일 어리고 경험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치요 씨는 예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뒤 1년쯤 지나 오가타십 근처로 이사하는 집이 있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먹고 치요 씨는 혼자 오가타시 집 앞까지 가보았다. 위험 있는 돌담은 1년 전 그대로였다. 문 앞까지 간 치요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바로 알 수 없었지만 마당 옆을 지나가다 문득 깨달았다. 그 커다란 개가 지저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돌담 옆에 서서 마당을 들여다보았다. 개집은 그대로 있지만 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산책이라도 하러 나갔나 생각할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개집 바로 옆에 기다란 나무가 박혀 있고 거기에 파란색 개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피레니언 마운틴 독에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였다. 장남 식구들이 이사를 가고 게다가 반려견까지 죽었으니 그 할머니도 무척 적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치요 씨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런 생각뿐이었다. 부잣집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꽃만큼도 나쁜 마음은 품지 않았다. 실제로 그 뒤 3년 동안 치요 씨는 그 할머니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만약 지금처럼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평생 떠올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치요 씨는 그 집 옆에 와 있었다. 담으로 둘러싸인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해 지은 집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바람이 차게 느껴진다. 앞으로 한 달 뒤면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 연시라고 해서 거리는 붐비고 사람들은 분주히 돌아다닐 것이다. 직장이 있으니 돌아다닐 수 있다. 돈이 있으니 연말 연시에도 마음이 들뜬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직장도 돈도 없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살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정월에 떡을 사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치요 씨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동생 나오키가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할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돈이었다. 치요 씨는 이런 공상을 했다. 우선 은행에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넣는다. 그걸 나오키에게 보여준다. 너한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만큼 저축을 해놓았어. 이것만 있으면 입시 전용여건 입학금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동생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치요 씨는 나오키가 대학 진학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직장을 구하러 돌아다니면 형이 화를 낼 테니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면서 몰래 직원 모집 공고를 모으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하지만 정기예금을 넣을 돈이 없다. 돈을 벌 일자리도 잃고 말았다.
이삿짐 센터는 2달 전에 그만두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당초 정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할 수 없었다. 이삿짐 센터 이외에 가구 운송 일도 했지만 그쪽 일도 끊어졌다. 손재주도 없고 기억력도 좋지 않았다. 자신 있는 거라곤 체력뿐이다.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직장을 골랐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몸이 망가지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지난주까지는 음식 배달 일을 했다. 하지만 배달을 나갔다가 심한 요통 때문에 그만 음식통을 뒤집었다. 결국 그곳에서도 잘리고 말았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려 해도 이 몸으로는 무리였다.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꽉 막혔다. 온 세상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치효 씨가 보기에는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족해 보였다. 물건을 싸게 파는 가게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지만 싸구려건 뭐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요즘 건강식품이 인기를 끄는 건 결국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여유 가운데 몇 분의 1이라도 나와 동생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탄식하고 기도를 해봐야 돈이 솟아나올 리 없다. 그렇다면 내 손으로 뭔가 할 수밖에 없다. 그 할머니의 온화한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할머니는 돈이 넉넉할 테니 조금 훔친다고 해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훔친 자가 자기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용서해 줄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물론 자기가 훔쳤다는 걸 알게 할 수는 없지만. 치효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일반 주택과 작은 공장이 뒤섞인 동네다. 그렇지만 가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다. 바로 옆에 큼직한 맨션이 몇 채 있지만 현관이 모두 큰 길 쪽으로 나 있어 주민들이 뒷길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았다. 아스팔트 바닥에 치효 씨의 짧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확한 시각은 모르겠지만 아마 오후 3시쯤 된 것 같았다. 10분쯤 전에 들어간 편의점에서 시간을 확인했었다. 편의점에 들른 것은 목장갑을 사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여기 오기 전까지 지문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치효 씨는 지금 오가타 씨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편의점 밖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는 오가타 씨 집 맞은편에 있는 유료 주차장 간판에 적혀 있었다. 신호음은 같지만 들려온 것은 부재 중이라는 메시지였다. 치효 씨는 천천히 오가타 씨 집 문으로 다가갔다. 물론 망설여지기는 했다. 문 앞에 이르기 몇 초 전까지도 그는 자문자답했다. 정말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은 걸까? 괜찮을 리가 없다. 그렇지만 달리 무슨 방법이 있지? 누군가에게서 빼앗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돈이 남아도는 집에서 빼앗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잡히면 어쩌지? 잡힐 리가 없다. 아니, 이 집에 사는 건 그 할머니뿐이다. 들킨다 해도 도망치면 그뿐이다. 할머니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잡힐 리가 없다. 작은 문짝에 자물쇠는 달려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살짝 금속 마찰음이 났다.
그 소리마저도 치유 씨에게는 크게 들렸다. 저도 모르게 주위를 살폈다. 누가 보고 있는 기척은 없었다. 재빨리 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숙이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갈색 문짝은 통나무로 만든 것 같았다. 이런 문이라면 100만에는 넘을 거라는 소리를 누군가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목장갑을 낀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위에 붙어있는 쇠 장식을 엄지손가락으로 내리려 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았다. 역시 자물쇠가 걸려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예상했던 일이다. 치호 씨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집 북쪽으로 돌아갔다. 마당이 있는 남쪽이 작업하기는 쉽지만 담 너머로 다른 사람들 눈에 띌 우려가 있다. 북쪽은 담과 집 사이의 간격이 좁기는 하지만 이웃집 벽이 바로 옆에 있어 큰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들킬 염려는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쪽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쪽에 낡은 창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쪽은 모두 알루미늄 셋이지만 거기만은 창틀이나 창살이 모두 나무였다. 당연히 잠금 장치가 셋이처럼 반달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구식으로 끼워 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에 이사하던 날 장남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창문은 보기도 좋지 않고 허술하니 알루미늄 셋시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소리를 했었다. 그러자 그 점잖은 할머니는 불단 있는 방만은 서양식으로 꾸미고 싶지 않다고 차분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게 묘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문제의 그 낡은 창은 그때 그대로였다. 그걸 보고 치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루미늄 셋시 창이라도 드라이버 하나로 분해해서 열 자신은 있다. 하지만 창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혀 다르다. 나무는 쉽게 변형되지만 알루미늄은 그렇지 않다. 치호 씨는 허리에 찬 벨트에 꽂아둔 2개의 드라이버를 꺼냈다. 몇 가지 공구를 꽂을 수 있는 이 벨트는 이삿짐 센터 시절 선배한테 얻은 것이다. 일자형 드라이버 2개를 2장의 창문 아래 틈새에 각각 꽂았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창문은 잠금 장치가 끼워진 채로 2mm 정도 올라갔다. 치호 씨는 2 손으로 드라이버 자루를 잡고 천천히 창문을 들어 올렸다. 아래쪽 틈새가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대로 밀었다. 2개의 창문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왔다. 위치를 바꾸어 드라이버를 꽂으면서 창문을 조금씩 틀에서 빼냈다. 유리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깨면 간단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돈을 훔치는 것 말고 그 할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 또 할머니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늦게 눈치채게 하려는 계산도 있었다. 드디어 창이 빠져나왔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빼낸 창을 바깥쪽 벽에 세워놓고 신발을 벗은 뒤 안으로 들어갔다. 4평 남짓한 일본식 방이었다. 도코노마, 괄호 열고 방바닥보다 한층 더 높게 만들어 벽에는 족자를 걸고 밑에는 꽃꽂이 등을 놓아 장식하는 일본 특유의 가옥구조, 괄호 닫고 도코노모가 있고 그 옆에 장롱 정도 크기의 불단이 놓여 있었다. 전에 이삿짐을 나를 때 이 방에 들어온 기억은 없다. 다다미는 요즘 나오는 것들에 비해 약간 컸다. 방 전체에 향냄새가 배어 있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오른쪽으로 가면 현관, 왼쪽은 주방일 것이다.
치호 씨는 왼쪽으로 갔다. 주방 옆 식당에선 남쪽으로 난 마당이 내다 보였다. 치호 씨는 거기 있는 유리문의 잠금 장치를 풀어둘 요량이었다. 빈집 털이를 하려면 일단 도주 경로를 확보해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주방과 식당은 각각 3평 정도 되었다. 둘 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둥글고 작은 식탁 위에 텐진 군밤, 걸얼고 큰 가마솥 안에 뜨거운 자갈을 깔고 감미료를 넣어 휘저으며 구운 밤, 중국 텐진에서 나온 알이 작은 밤을 사용한다. 걸어 닫고 텐진 군밤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득 나오키가 그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났다. 유리문을 살짝 열어둔 뒤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거실이었다. 넓이는 10평 남짓했다. 다다미가 일부 깔려있고 호리고타츠, 괄열고 방바닥 한가운데를 네모나게 파고 그 안에 화로를 넣는 난방장치, 괄호 닫고 호리고타츠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마루 쪽에는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다. 도저히 할머니 혼자 사는 집 같아 보이지 않았다. 안쪽에 또 다른 미닫이 문이 있었다. 그쪽에 일본식 방이 있다는 기억이 났다. 장남 부부가 침실로 쓰던 방이다. 치호 씨는 리빙보드의 서랍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는 모두 비싸 보였고 벽에 걸린 그림도 값이 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현금이나 보석이었다. 주머니에 넣어 도망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림을 훔쳐다 팔면 금방 꼬리가 잡힐 것이다. 부부가 쓰던 일본식 방을 살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내딛다 바로 멈춰섰다. 할머니가 중요한 물건을 넣어둘 만한 곳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치호 씨는 복도로 나와 불단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불단에는 서랍이 여러 개 있었다. 그걸 순서대로 열어보았다. 양초, 향, 낡은 사진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5번째로 연 서랍에서 흰 봉투가 나왔다. 그걸 집어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무게와 두께에서 어떤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조심조심 안을 들여다보고 숨을 멈췄다. 40엔짜리 지폐 다발이 들어있었다. 장갑을 벗고 안에서 한 장을 뽑아냈다. 그야말로 손이 벨 것 같은 새 지폐였다. 두께로 보아 100만엔 가까이 될 것 같았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다른 곳은 뒤질 필요도 없다. 봉투를 점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빠져나가는 일뿐이다. 처음엔 창문을 원래대로 해두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창문을 나가려는 순간 문득 그 텐진 군밤 생각이 났다. 그걸 가져가면 나오키가 분명 좋아할 것이다. 셋이 함께 백화점에 갔다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텐진 군밤을 사주셨다. 나오키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어린 나이에도 단 것을 좋아하지 않던 동생이지만 그때는 좋아하며 먹었다. 맛도 맛이지만 껍질 벗기는 게 더 재미있었는지도 모른다.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치호 씨는 다시 복도로 향했다. 발소리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주방을 거쳐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놓인 텐진 군밤 봉투를 집어들었다. 사온 지 얼마 안 되는 듯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텐진 군밤을 봐도 나오키는 기쁜 표정을 짓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 시절만큼 기뻐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오키가 말없이 밤 껍질 벗기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지요시는 가슴이 설렜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군밤 봉투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군밤, 왼쪽 주머니에는 지폐뭉치. 일이 이렇게 잘 풀린 적이 여태 한 번이나 있었을까? 지요시는 거실을 지나 불단이 있는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거실에는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 잔뜩 있었지만 더 이상 뭔가를 훔칠 마음은 없었다. 다만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거실로 가서 세 사람은 넉넉히 앉을 만한 소파 한가운데 걸터 앉았다. 갈색 가죽 소파는 보기보다 훨씬 부드럽게 그의 몸을 받아들였다. 지요시는 발을 꼬고 대리석 테이블에 놓인 리모컨으로 손을 뻗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었다. 정면에는 대형 와이드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이런 텔레비전을 운반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그 화면을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리모컨 스위치를 눌렀다. 화면에 와이드쇼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연예 리포터가 왕년의 아이돌 가수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지요시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용이지만 큰 화면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느껴져 만족스러웠다. 채널을 바꿔보았다. 요리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시대극 재방송마저도 신선해 보였다. 리모컨 스위치를 눌러 텔레비전 화면을 끌 때였다. 바로 옆에 있는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렸다. 그 문 밖에 잠옷 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요시는 잠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모른다. 지요시를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1, 2초가 지났을까. 지요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고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뒷걸음질 치며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비명인지 무슨 말인지 지요시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쨌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다. 소파 등받이를 뛰어넘었다. 그 기세로 식당 쪽으로 달아날 생각이었다. 유리문을 열어둔 것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다. 잠깐 동안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뛰기는커녕 발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할머니 쪽을 돌아보았다.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러더니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 리빙보드로 달려갔다. 그러곤 그 위에 놓인 무선 전화기를 집어들어 다시 일본식 방으로 도망쳤다. 나이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다. 미닫이 문이 꼭 닫히는 것을 본 지요시는 속이 탔다. 할머니는 분명 경찰에 신고할 테고 몸이 이 상태라면 바로 잡히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신고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일본식 방에 미닫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안쪽에서 빗장을 걸어둔 모양이다. 안쪽에서 가구 끄는 소리가 들렸다. 지요시가 문을 열려 하자 바리케이드를 치려는 것이다. 사람 살려, 도둑이야, 도둑. 지요시는 미닫이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문은 문틀에서 쉽게 빠졌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부딪히자
미닫이 문과 함께 안쪽에서 뭔가가 넘어졌다. 찻잔을 넣어두는 장이 넘어진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선 채 전화기의 번호를 누르려 하는 중이었다. 창문에는 격자가 끼워져 있었다. 치요시는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사람 살려!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전화기를 빼앗아 던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할머니가 치요시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얼른 손을 걷어들였다. 그 틈에 할머니가 도망치려 했다. 얼른 손을 뻗어 할머니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허리 통증이 하반신에서 등줄기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치요시는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사람 살려! 소리 지르는 할머니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그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저항이 심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휘저으며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그 고함 소리가 치요시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허리벨트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뽑아 할머니의 목에 찔러 넣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온몸의 힘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인지 별다른 감촉도 없이 드라이버가 깊숙이 꽂혔다. 꿈틀, 몸을 크게 뒤친 뒤 할머니는 이내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듯 입을 벌린 채 표정도 멎었다. 치요시는 드라이버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찌를 때와 달리 잘 빠지지 않았다. 마치 살이 엉켜붙고 있는 것 같았다. 힘을 짜내 드라이버를 뽑자 상처에서 거품을 머금은 피가 펑펑 솟아났다. 치요시는 넋이 나갔다. 자기가 한 짓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죽은 것은 분명했다. 피가 묻은 드라이버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여기서 얼른 도망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만도 몇 초가 걸렸다. 허리 통증마저 느껴지지 않았다. 치요시는 드라이버를 다시 벨트에 차고 일어섰다.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보았다. 발의 중심이 바뀔 때마다 허리에서 등줄기로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거의 기다시피 간신히 현관을 지나 양발만 신은 채 밖으로 나왔다. 해는 아직 높이 솟아있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금목서 향기가 났다. 담을 따라 북쪽으로 돌아가 신발을 신었다. 그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낸 기분이 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공구형 벨트를 풀어 점퍼 안에 숨기고 문을 나섰다.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다. 다행이다. 조금 전에 비명소리가 바깥까지 들리지는 않은 모양이다. 어쨌든 드라이버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불심 검문에 걸리면 끝장이다. 치요시는 그걸 개천에 버리려 했다. 이 근처에는 개천이 많다. 그러나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이다. 등에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까무라칠 것 같았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쭈그려 앉았다. 마음은 급했지만 발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다. 땅바닥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스커트 부분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치요시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어디 몸이...
여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치요시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안경을 쓴 중년 여자였다. 치요시 얼굴을 본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얼른 자리를 떴다. 샌들 소리가 멀어져 갔다. 치요시는 이를 악물고 걷기 시작했다. 눈앞에 작은 다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는 개천이 아니라 공원이다. 그래도 치요시는 그리로 내려갔다. 어디든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원래는 개천이었을 그 공원은 길쭉하게 뻗어 있었다. 치요시는 몸을 숨기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콘크리트로 만든 기다란 토간 같은 게 보였다. 아이들이 드나들며 노는 곳이다. 지금은 아이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치요시는 거기까지 가려 했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옆에 있는 풀밭에 몸을 던졌다. 장갑을 벗고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득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바닥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드라이버로 찌를 때였는지 뽑을 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가 튀어 얼굴에 묻은 모양이다. 조금 전 그 여자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공원 저쪽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다. 둘 다 경찰복 차림이었다. 치요시는 점퍼 주머니를 더듬었다. 지폐 뭉치는 들어 있었지만 텐진 군밤 봉투는 없었다. 어디다 떨어뜨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1장) 텐진 군밤. 나오키, 잘 지내니?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낸단다. 그저께부터 선반을 다루는 작업장으로 옮겼다. 처음 쓰는 기계라 약간 긴장했지만 익숙해지니 뜻밖의 쉽게 다룰 수 있더구나.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아주 기쁘단다. 네가 보낸 편지 읽었다. 고등학교만이라도 무사히 졸업해서 다행이구나. 대학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때문에 네가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었다니 난 정말 바보였다. 나 때문에 네가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 아마 무척 힘들었겠지. 난 바보다. 살 가치가 없는 바보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거다. 난 바보다. 바보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수행할 거다. 열심히 하면 편지 같은 것도 자주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구나. 면의 횟수를 늘려줄지도 모르고. 편지에는 쓰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네가 돈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깝다. 열심히 일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한심하게도.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거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학에 가면 좋겠구나. 이제는 학력 사회가 아니라는 사람이 많지만 역시 학력은 중요한 거란다. 너는 나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니 대학에 가야 한다. 물론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힘들겠지. 내가 아는 소리가 꿈 같은 이야기일까? 잘 모르겠구나. 어쨌든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할 테니 너도 열심히 해라. 그럼 또 다음 달에 편지 쓸게. 다케시마 치요시. 나오키는 치요시한테서 온 편지를 버스 맨 뒷자리에서 읽었다.
그 자리라면 누가 뒤에서 들여다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버스는 모 자동차 메이커의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오키는 그 회사 사원이 아니다. 그가 소속된 곳은 그 공장에 출입하는 재활용 회사였다. 말이 회사지 명색뿐이었다. 나오키는 마치다 있다는 사무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첫 출근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가 그 자동차 메이커 공장이었던 것이다. 그 뒤 약 2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드나들고 있다. 손바닥이 두꺼워지고 원래는 흰 편이던 얼굴도 검게 탔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리고 좀 더 일찍 자기도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되기도 한다. 그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나오키는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리는 나오키가 맡고 있었다. 치요시가 벌어서 먹고 사니 당연한 일이었다. 스스로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형은 늘 맛있다면서 칭찬해 주었다. 너랑 결혼한 여자는 좋겠다. 요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네가 결혼하면 난 골치 아프겠는걸? 치요시는 자주 그런 농담을 했다. 형이 먼저 결혼하면 되지. 그야 그럴 생각이지만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 그럼 내가 신부감을 찾을 때까지 네가 기다려 줄래? 몰라. 나중 일을 어떻게 알아. 거봐. 그래서 걱정이라니까. 몇 차례나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나오키는 지금도 모른다. 아는 것이라고는 후카가와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다. 이름을 밝혔을지도 모르지만 기억하지 못한다.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형이 사람을 죽이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지 뭔가 오해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목이 아플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형이 모든 걸 자백했다고 천천히 말했다. 그 목소리가 나오키에게는 침착하다기보다 냉혹하게 들렸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나오키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물었다. 형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죽였는지. 하지만 상대방은 무엇 하나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은 다케시마 치요시가 살인강도 용의죄로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그 동생에게도 묻고 싶은 게 있으니 경찰서까지 와달라는 이야기뿐인 모양이었다. 후카가와 경찰서의 형사과 한쪽 구석에서 나오키는 2명의 형사에게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다. 나오키의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키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형사들은 치요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오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물었다. 성장 과정, 평소 생활, 치요시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진로에 관해서. 범행 동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치꼬치 물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대략 질문이 끝난 뒤 나오키는 형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무얼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잠도 오지 않아 절망과 혼란으로
소용돌이 치는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무단 결석이었다. 전화를 건다 해도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한잠도 못 잤지만 악몽을 꾸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커튼을 친 채 나오키는 두 무릎을 껴안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것 같았다. 이건 악몽이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나오키를 현실로 끌어내는 사자가 찾아왔다. 먼저 전화였다. 경찰서에서 온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받아보니 담임 선생이었다. 우메무라라고 하는 40대 중반의 남자 국어교사였다. 아침 신문을 봤는데 그게... 우메무라는 말꼬리를 흐렸다. 형입니다. 나오키는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그 순간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던 유형무형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런가? 역시 이름이 눈에 익었고 동생과 둘이 산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서. 나오키가 아무 말이 없자 오늘은 등교하지 못하겠구나 라며 빤한 이야기를 물었다. 쉬겠습니다. 그래, 학교에는 내가 이야기 둘 테니까 등교하게 되면 전화해다오. 알겠습니다. 그래. 우메무라 선생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 가족이었다면 건넬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그걸 시작으로 몇 통의 전화가 계속해서 왔다. 대부분 매스컴이었다. 모두 나오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만나서 취재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전화로 질문을 시작했다. 어제 경찰이 물은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매스컴에서 온 전화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끊었다. 전화 다음에는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가지 않자 마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무시하자 이번에는 발로 찼다. 고함 소리도 들려왔다. 취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소리였다. 기분 전환을 위해 텔레비전 스위치를 켰다. 나오키는 평일 낮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랐다. 화면에 나온 것은 한적한 주택가와 홀로 사는 부유층 여성 살해라는 자막이었다. 이어서 치요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다케시마 치요시 용의자 라는 자막이 달린 흑백 사진 속의 치요시는 나오키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추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치요시의 범행 내용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혼자 사는 노파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만 엔을 빼앗았지만 도주하려다 집주인에게 들켰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갖고 있던 드라이버로 찔러 죽였다. 하지만 허리에 지병이 있어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파출소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용의자가 오가타 씨 집을 노린 것은 예전 이삿짐 센터에 근무할 때 그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의자는 그 집에 부자 노파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뉴스 캐스터의 말투나 신문 기사의 뉘앙스는 다케시마 치요시를 냉혹한 살인마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나오키가 보기엔 형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런 보도에
잘못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정확하지 않았던 점이라면 범행 동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러 뉴스나 기사에서는 직장을 잃고 생활비가 궁해서 라는 표현을 썼다. 경찰이 자세하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을 뿐이지 잘못된 내용은 아니었다. 몇 번째인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에게서 들은 진짜 동기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나오키의 심장을 꿰뚫었다. 동생의 대학 진학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했다. 형이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정신이 나갔다면 그 원인은 하나뿐일 것이다. 동생을 위해서. 알았지? 대학은 제발 가라. 딴소리 하지 말고. 지우씨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저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진로 문제가 나오면 늘 그랬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야 나도 가고는 싶지. 하지만 돈이 없으니 별 수 없잖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한다니까.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있잖아. 그런 걸 잘 이용해. 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음은 고맙지만 형만 고생시키는 건 나도 싫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난 힘들 거 없어. 그냥 사람들 이삿짐이나 가구 같은 거 날라주면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고생하는 건 너지. 다른 애들은 학원이다 가정교사다 해서 온갖 입시 공부를 하지만 넌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열심히 해야 해. 어머니도 너만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어. 내가 이 모양이니까 말이야. 난 머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그러며 또 손을 내저었다. 형의 지나친 학력 콤플렉스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 가스코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가 학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나오키가 3살 나던 해였다. 섬유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완성된 시제품을 거래처에 가지고 가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현장에 있었다. 직장 상사가 기한 내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계약을 따왔는데 그 덤터기를 아버지가 쓴 모양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그 상사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였지만 힘든 일을 모두 아버지에게 미루면서 자기는 정시에 퇴근을 했다고 한다. 물론 그 사람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며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대학에 가야 해. 앞으로는 실력만 따지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순 거짓말이야. 속지 마.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장가도 못 갈 거다. 남편을 잃은 뒤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나오키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형 이야기에 따르면 술집에 나간 적도 있는 모양이다. 죽은 남편이 그랬듯이 어머니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쫓겼다.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오키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세 식구가 느긋하게 식사를 한 기억이 거의 없다. 늘 치우 씨와 단둘이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형을 꾸짖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하라고 했다. 난 머리도 나쁘고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머니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텐데. 치요시는 나오키에게 자주 그런 소리를 했다. 머리가 좋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형이 공부를 아주 싫어한 것은 사실이다.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다. 아들의 성적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에게는 화가 날 일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를 쓰고 일하는 것 같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공부를 해. 할 수 있잖아. 공부할 거지? 형을 야단치면서 어머니는 때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형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괴로웠을 것이다. 그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길을 택했다. 학교가 끝난 뒤에도 집에 바로 돌아오지 않고 시내를 어슬렁거렸다. 당연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노는 데는 돈이 들었을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경찰에 호출을 받았다. 치요 씨가 잡혀 있다고 했다. 돈을 갈취하려다 선도위원에게 들켰던 것이다. 미수에 그친 데다 주범격인 소년과 함께 있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인해 풀려났지만 어머니가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누워있는 형 옆에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장래를 망치면 어떡하느냐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왜 속을 썩이냐고 계속 다그쳤다.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오키는 현관 쪽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옆에는 작업복을 넣은 손가방이 떨어져 있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무슨 회사의 독신자 기숙사 식당에서 일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야 했다.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려다가 쓰러진 모양이었다. 형을 깨우고 구급차를 불렀다. 곧바로 구급대원이 달려왔지만 이미 어머니의 심장은 멎어 있었다.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기는 했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님이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냐는 말만 들릴 뿐이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인 결과일 거라는 이야기였다. 얼굴에 흰 천이 덮인 어머니 옆에서 나오키는 형을 두들겨 팼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를 죽인 거야. 바보 새끼, 너나 죽지. 형은 저항하지 않았다. 때리는 나오키도 울고 얻어맞는 치요시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머니가 일했던 직장 몇 군데를 찾아가 대신 일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고용주들은 형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머니처럼 요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독신자 기숙사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슈퍼마켓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창고에서 짐을 날랐다.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형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동생을 먹여 살리고 대학까지 보내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굳게 믿는 모양이었다. 그런 형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나오키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 지역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들이 가는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나오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 조금이라도 형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지만 형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넌 공부만 하면 돼.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 그 말투가 왠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나오키는 치요 씨가 체포된 지 정확하게 일주일 뒤 학교에 나갔다. 등교하지 않는 동안 담임인 우메무라 선생이 이따금 찾아와 주었다. 그래봤자 입구에 걸터앉아 담배 한 대 피우고 돌아갈 뿐이었지만 그때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사들고 와 고맙긴 했다. 집에 돈이 거의 없어서 싸구려 식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간만에 등교한 나오키는 학교나 학생들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웃음소리가 넘치고 누구나 행복해 보였다. 하기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흉악한 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살인 강도 따윈 이미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졌을 것이다. 가령 그 범인의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나오키의 얼굴을 보자 그부들은 긴장하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등교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나오키는 그들도 사건을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몇몇 친구가 다가왔다. 그중 가장 친한 에가미란 녀석이 제일 먼저 말을 걸어왔다. 좀 괜찮니? 나오키는 에가미를 올려다보고 바로 고개를 숙였다. 뭐 그럭저럭.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낮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물었다. 럭비 연습을 할 때 고함을 지르던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다. 나오키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별로 없어. 고맙다. 그래? 언제나 활달한 애감이 있지만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히 나오키 곁에서 떨어졌다. 다른 친구가 애감이 뒤를 이어 말을 걸려고 했다. 가만 놔둬. 애감이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오키는 점심시간까지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다. 각 과목 선생님들도 나오키에게 신경을 썼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메무라 선생이 와서 생활지도실로 오라고 귓속말을 했다. 가보니 우메무라 선생 외에 학년 주임과 교감이 앉아 있었다. 질문은 주로 우메무라 선생이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무슨 뜻인지 몰라 몇 번 되물은 뒤에야 결국 겨우 그 질문의 속뜻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오키가 앞으로 학교에 계속 다닐 것인지 어떤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척이 없으니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정시제, 괄호 열고 야간이나 농한기 등 특별한 시간이나 시기에 수업을 하는 교육과정, 괄호 닫고 우리 학교는 정시제가 없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으려면 전학을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다니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나오키는 다른 느낌도 받았다. 특히 교감은 분명히 나오키가 학교를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묘한 소문이 나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학교 입장에서는 살인범의 동생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학교는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나오키는 분명하게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학교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형이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다닐 수 있게 해 주었으니까요. 형이라는 말에
교사들은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학년 주임과 교감은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우메무라 선생이 나오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수업료 문제는 서무과하고 의논해 볼게. 하지만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문제구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일을 해도 되고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오키는 교감을 바라보았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외에는 아르바이트가 금지인가요? 아니, 그야 원칙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지. 교감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우메무라 선생이 한 가지 질문을 더했다. 진학 문제에 관해서였다. 지금 상황에선 입시를 치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메무라 선생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대학은 포기할 겁니다. 그 질문에도 나오키는 뚜렷하게 대답했다. 자기 자신의 미련을 끊어내는 의미도 있었다. 일단 포기할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명의 교사는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학교에서 돌아와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부동산 중개소 사람이 찾아왔다. 코 아래 수염을 기른 뚱뚱한 사내였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느닷없는 것이었다. 언제 방을 뺄 생각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언제 뺄 거냐고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나오키가 당황하면서 대답하자 사내는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그렇지만 방을 뺄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럴 생각 없는데요. 제가 왜 나가야 하죠? 그야 형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오키는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치우 씨의 범행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졌다. 입을 다물고 형이 죄를 지었다고 동생이 아파트에서 나가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우선 집세 문제. 집세를 낼 수 없지 않아? 지금도 아마 3달치가 밀려있을 거야. 이쪽도 아직 어린 학생한테 야박하게 굴 순 없지. 한꺼번에 전부 갚으라고는 하지 않겠네. 일단 방만 좀 비워줄 수 없겠나? 사내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독을 머금고 있었다. 낼 겁니다. 집세 낼 거예요. 밀린 것도 내가 벌어서 낼 거예요. 나오키의 대답에 사내는 골치 아프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말은 쉽지만 정말 낼 수 있겠니? 이렇게 밀려있는데? 그렇게 말하며 사내가 펼쳐 보인 계산서의 숫자를 보고 나오키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건 보증금을 뺀 금액이야. 이런 돈을 바로 마련할 수는 없지 않겠니? 나오키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전 여기서 나가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친척도 없어? 네 부모님 형제라던가. 없습니다. 알고 지내는 친척도 없고요. 하기야 알고 지내던 사이라도 피하겠지. 사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우리도 집세 내지 않는 사람을 언제까지고 그냥 둘 순 없어. 집주인한테 관리를 위임받은 입장이라서 말이야. 할 말 있으면 집주인한테. 좀 전에 얼핏 이야기했지만 체납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줄지도 몰라. 그러니 방을 빼주지 않겠니? 아무래도 너 혼자 살기엔 너무 넓지 않아? 이젠 혼자니까 좀 더 좁은 게 낫지 않겠소? 우리가 소개해 줄 수도 있어.
사내는 제 할 말을 마치고 다시 연락하겠다며 돌아갔다. 나오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전자의 물이 끓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젠 혼자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 깨달은 것은 아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내내 외면해 왔던 사실이다. 나는 이제부터 혼자다. 형은 돌아오지 않는다.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여러 해 뒤의 일이다. 아니, 몇십 년 뒤가 될지도 모른다. 나오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냉장고, 기름에 치든 가스레인지, 낡은 전기밥솥, 주온 만화 잡지가 꽂혀있는 책장, 얼룩투성이 천장, 갈색으로 변한 다다미, 뜯어진 벽지, 모두 형과 공유한 것들이다. 그 부동산 중개소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살기에는 방이 너무 넓다. 그리고 너무 괴롭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편지.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스푼 쪽에는 9분,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18분 함께 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푼 쪽에는 경중님과 간세다리님, 현정님, 승희님, 그리고 초코라떼님과 달콤딸기님, 단벼벼님, 토끼님과 치크님까지 함께 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네, 아까 초코라떼님께서 남겨놓으신 채팅이 보이는군요. 그러시군요. 일본 애니 일드 좋아하니까 싫어하진 않아요. 앞으로도 좋은 소설 많이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현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다현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책 다 읽었습니다. 늦게라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현님. 네, 제가 RH 코리아 출판사로부터 약 10% 이내로 약은 아니고요. 10% 이내로 네, 책을 읽어달라고 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원고 분량 중에서 10% 정도 되는 분량까지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형제 중에 형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동생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뒤의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네, 지금 한창 안 그래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 RH 코리아 출판사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편지 네, 직접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현님이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요 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현님. 내일 또 뵐게요. 그리고 치크님이 스푼 쪽에서 유 동생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 내일 서점 갈 수 있으면 가봐야겠어요 라고 좋은 멘트고요. 치크님. 킹슈님께서는 키누스님 왠지 히가시노 게이고님이랑 잘 맞으시는 듯 내일 서점으로 갑니다 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RH 코리아 출판사 분 중에서 누군가 듣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멘트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된 추장님께서 지금 얘기 남겨놔 주셨는데요.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어요 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MM님께서는 키노스님 읽을 때 책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을 위해 행동하는 음성은 더 나은 스토리를 만듭니다요. 정말 재미있게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MM님. 네, 제가 유일하게 그 다른
북튜버 분들이랑 조금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부족한 연기력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 나가겠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엠엠님.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는 분량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읽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길어졌던 것 같네요. 1시간 반 가까이 읽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페이지로 한 47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네, 전체 분량이 한 4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476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 꼭 읽어봐 주세요. 네, 오늘은 유튜브 쪽에 많은 분들 잠드셨나요? 네, 우리 후덴 추양님과 MM님께서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스푼 쪽에는 마루님께서 들어오셨군요. 마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까지 책 읽었고요. 이제 마무리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루님. 그리고 치크님께서 솔직히 책은 초반에 읽기 힘들면 안 보게 되는데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쵸. 사실 초반에 책에 빠져들게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백을 제가 메워드릴 수 있다면 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읽는 게 뭐 여러모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책 관계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루님이 오늘은 늦었어요. 인사하자마자 떠나야겠네요 라고. 그러게요, 마루님. 괜찮습니다. 바쁘셨죠? 네, 이제 방송 끝나면 또 업로드가 될 테니까요. 네, 제 방송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루님. 치크님이 담이 너무 궁금해져서 구매 욕구 뿜뿜이라고. 바람직해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치크님 역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정답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키누스님 팬아트도 만들면서 들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라고. 진짜요? 팬아트 보내주실 때 정보란에 있는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치크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호덴 춘향님은 전 키누스님 방송 들으면 집중이 돼서 잠을 못 이뤄요. 죄송해요 라고. 진짜요? 네,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저에게는 물론 좋은 얘기긴 한데 그렇게 잠들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왠지 ASMR에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연기를 많이 하지 않는 작품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잠 드실 수 있죠, 호덴 추장님. 네. 그리고 치크님이 방송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진짜요? 벌써 다 했나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키라님과 치크님 그려놓으신 팬아트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너무 재밌어요라고까지. 감사합니다, 호덴 추장님. 네, 재밌게 읽어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나긋나긋하게 읽어드리면서 뭐 잠들 수 있는 거, 마음에 그런 편안한 마음 갖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과 동시에 뭔가 책의 재미도 느껴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빠져들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잘 들리게끔 제가 잘 읽어드리는 게 제일 최우선이겠죠. 치크님이 초고속 제작이라고. 역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엄청 빠르군요, 우리 치크님.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편지는 여기서 하루 만에 마무리하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이 RH 코리아 출판사가 워낙 큰 출판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책을 제공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네요. 참고로 이 출판사는 저는 여행책 중에서 100배 시리즈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 100배 시리즈를
네, 만들고 있는 출판사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몰랐다가 출판사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100배 시리즈 여행책이 있는 걸 보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락 주신 담당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님. 네, 시크님이 실망하시면 안 돼요라고. 아이고, 실망 안 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진짜 언제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저한테 그냥 뭐 편지를 써주셔도 너무 좋고 저는 다 좋아요, 진짜로. 술라님이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술라님. 두 주인공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궁금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대감 올려주시는 내용의 채팅 너무 좋고요, 술라님. 네, 늘 함께 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위에 채팅을 좀 안 읽었네요. 네, 범수TV님 지금 네, 스푼에는 안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후원이 안 되네. 생방은 처음이네. 크크. 이렇게 얘기 남겨놓으셨고요. 아하님께서 저번 주에 라식하고 처음으로 유튜브로 라디오 듣다가 키누스님 알게 됨.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고통스러운 3일 동안 키누스님 목소리 듣고 버틴 듯 지금은 눈 광명 찾고 감사 인사 남기려고 생방 중에 채팅 남깁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융이라고 아하님께서 얘기 남겨놔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하님. 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라식 해봐가지고 광명 찾은 느낌이 얼마나 기쁜지 잘 알고 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네, 밝은 눈으로 다음에 얼굴 보면서 또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하님. 그리고 맘럭키님께서도 와주셨는데요. 빼꼼했다 갑니다. 나중에 제 방으로 들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맘럭키님. 네, 이렇게 중간에 채팅 남겨놔 주셔도 제가 일일이 다 읽고 기억하려고 하니까요. 얘기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영님께서도 저도 나머진 제 방으로 들어야겠어요. 이제 잠이 들 것 같거든요. 키누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더 늘 감사한 거 아시죠, 다들? 네. 네, 이 정도까지가 오늘 제가 보지 못했던 채팅이고요. 저는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또 잠깐 하루 휴방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하루도 뵙지 못하지만 재충전 잘 하고 일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날까지 무슨 책을 읽을지 제가 좀 더 고민하고 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도 작가님들 그런 분들 책을 읽을까 하는데 내일 짬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듣기에 좋으신 작품 잘 선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M님께서 오늘 밤 쉬세요. 잘 자요, 키누스님이라고. 감사합니다, MM님. 항상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항상 목소리 쉬라고 얘기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출판사에서 주신 도서 읽을 수 있어서 더 좋은 방송이었고요.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심에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호된 춘향님도 목소리 쉬세요이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그건 MM님 거니까 너무 따라하시면 안 돼요, 호된 춘향님.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불금 보내시는 분들은 또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또 내일 토요일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하루 건너뛰고요. 4월 21일 일요일 밤 11시에 또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네, 마루님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그님께서 뿅 바이바이라고 제 인사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희님 마지막으로 좋아요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승희님. 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꿀잠 주무세요. 뿅 바이바이.